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오수경입니다. 여러분께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아쉽게도 책으로 통통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소통하기를 소망했던 책으로 통통. 책이라는 둥지 안에서 여러 작가들, 패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쉬움을 잠시 접고 책으로 통통 마지막 책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끝을 장식해줄 책은 역사의 그늘에 묻힌 백두산 범포수들의 처절한 항전과 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금 재조명한 도서출판 박이정에서 나온 손상익 작가의 총의 울음입니다. 먼저 책 소개 영상 보시고 가슴 벅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의 울음. 140여 년 전 조선을 침입한 프랑스와 미국 함대를 물리친 백두산 범포수들의 투혼을 그린 역사소설입니다. 기자 출신의 손상익 작가는 5년간의 철저한 자료조사로 치밀하게 역사적 고증을 거쳐 대한민국 개화의 여명기에 역사의 그늘에 묻힌 백두산 범포수들의 처절한 항전과 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금 조명한 첫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항복해서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싸우다 꿋꿋하게 죽기를 원했던 백두산 범포수들의 꺾이지 않는 투혼을 두 권의 책으로 썼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개화기 때 범사냥꾼을 등장시켜 화승총과 염초공방에 대한 부분부터 병인양요와 미국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한 승리한 패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신미양요까지 서사적인 부분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미양요를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한 승리한 패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단 한 줄의 역사적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로 총의 울음의 저자이신 손상익 작가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이하승 교수님과 법무행정학과 김대유 교수님을 함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작가님, 이번에 그 소설의 소재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백두산 범포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소설을 또 쓰게 되셨는지 그 집필 계기가 참 궁금한데요. 그거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참 우연찮은 기회에 접하게 된 사진 한 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사진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이 사진은 1871년 6월 13일 미국의 콜로라도 함이라는 기함 함상에서 조선군 포로를 인수하러 온 이 갓선 분이 영종도 교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19세기 전쟁에서 사진까지 남아있는 전쟁은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무릎 꿇은 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미군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되는데 왜 이 조선군은 이런 서글픈 표정을 지었을까요? 표정이 참 그러네요. 네. 전 이 사진을 보고 이 무릎 꿇은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무한한 소설의 그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총의 울음은 아마 이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사진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 소재도 참 우리에게 좀 신선했지만, 그 작가님 쓰신 그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원래 기자 활동을 하셔서 또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으로 스케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집필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집필 과정 좀 듣고 싶어요. 집필 과정이 힘들었다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간의 어떤 자료 수집 과정이 필요했고요. 일단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전쟁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소설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부터 관련되는 역사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140여 년 전에 전쟁을 치렀던 병인 양요의 그 당사자인 프랑스, 네. 그리고 그 5년 뒤의 신미 양요의 미군, 그들은 이 전쟁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그 전쟁 기록을 우리 왕조실록, 특히 우리 왕조실록은 참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임금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무수히 싸우고 돌아가셨던 그 이름 없는 무명용사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은 프랑스와 미국의
아주 치밀하게 잘 작성된 전투 기록을 참조해서 이렇게 믹스 앤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총의 울음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객관성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보든 어떤 전쟁 당사자가 보든 객관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전쟁 당사자 세 나라가 모두 수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기술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전자책으로 다른 제목으로도 출판이 됐었죠? 이게 이제 2009년에 집필을 결심하게 되고 책을 쓰면서 2011년, 12년경에 이제 대충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책으로 우선 발행을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에서 한 권 분량의 전자책을 2003년 1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을 취합하고 그래서 탈고 과정을 더 겪었죠. 한 1년 7, 8개월간 이제 밤샘을 해서 다시 분량을 2배로 늘려서 9월 말에 지난 9월 말에 상하권으로 박희정 출판사에서 종이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분 교수님들은 워낙이 역사에는 해박하셔서 재밌게 더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20대, 30대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아마 그 황석영 씨의 소설이 그 오래 머리에 남습니다. 장길산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우리 민족의 그 토속적이고 질퍽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인데요. 얼마 전에 또 그 본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 사실에다가 그 픽션이 더해져 가지고 아주 그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이 총의 울음을 읽고 장길산의 토속적인 맛, 그 다음에 최종병기 활에서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소설책을 보게 되면은 작가의 배경을 보게 되는데 그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 쓴 책을 소설에서 접한 것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짜임새도 있었고 전개 과정이 상당히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 손상익 선생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강화도를 이제 자주 갈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손상익 선생님이 이 사진은 아닌데 그 광성보에 있는 손돌목 울대 돈대에 있는 그 전사자들의 사진을 제가 보고 저 자신도 상당히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강화도 이제 역사 투어, 특히 안보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른 아침에 정족산성에서 그 양원수 부대의 휘하 장병들이 전등사 대웅보전에 새긴 마지막 유서 비슷한 글들을 저도 직접 보고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결기와 긴장감,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라는 것은 단순히 섬이 아니라 당시 국방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이제 수방사와 비슷한 지휘무사가 설치됐던 안보상 제1 관문이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새롭게 발견한 것과, 그리고 이 지역, 즉 한강하구 이 지역들이 지금도 현재 아직도 갈등의 남북 갈등 또는 중미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 의의를 뭐랄까 다시 밝히는 그런 감동을 밝히는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 사진도 저도 봤는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이걸 똑같이 소설로 하신 분이 계시구나 생각하는 생각에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두 분의 소감을 들으니까 줄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욱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이제 중심 뼈대와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창조된 캐릭터들,
그러니까 대원군도 나오고 이경하 장군도 나오고 다 나오면 실제 인물이 나오지만 여기 소설에서 창작된 인물들은 그 실제 인물과 사건에 부합되는 같이 흡수돼서 맞물려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기성전결해서 훨씬 소설보다 픽션보다 강한 그 어떤 임팩트를 준 게 역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줄거리는 처음 발단은 어제연 장군님이라는 실제 했던 아주 조선 후고의 대표적인 용장이시죠. 어제연 장군님이 마지막 신미양요의 마지막 그 미군과의 백병전 전투를 벌였던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손돌목 돈대 전투 거기서 300명의 조선군 범포수가 전원 순국할 때까지 그 전투를 벌였던 그 자리에서 그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를 소급해서 그 백두산 범포수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불려 내려왔고 어떻게 차출되어서 어떻게 강화도까지 내려와서 손돌목 돈대를 지키게 되었나. 그 물론 이제 클라이맥스는 손돌목이지만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1860년대의 그 암울했던 조선의 상황에서 범포수들이 아주 축제 분위기 같은 그 암울했던 시기지만 서양의 오랑캐들을 맞아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그 투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시청자분들이 더욱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존한 인물도 있고 또 소설 속의 인물들도 있는데 우리 세 분들이 읽으시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궁금한데요. 김대일 교수님, 어떤 인물이? 예. 저는, 이 주제의 그 주인공이 이제 어제연 장군인데요. 신비양요에 앞서서 이제 병인양요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원수 장군을 꼽고 싶습니다. 양원수 장군은 제주 목사인데 이제 천총으로서 포수들을 이끌고 정족산성을 지켰고요. 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에게 이제 결정적인 패퇴를 안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등사에서 보았던 마지막 유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양원수 장군 휘하 부대원들이 이제 유서 비슷하게 쓴 글들이었는데요.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즉 그 묘책을 쓰고 그리고 병사들의 의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리를 이용하고 전략을 이용해서 약자가 강자를 그리고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꾼 장군이어서 저는 양원수 장군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에 불러낸 싸움터에 간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정족산성이라는 싸움터로 불러들이고 유리한 지대에서 물리쳤다. 그래서 이 묘책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양원수 장군의 묘책이 참 신비하다 해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상당히 그 인상이 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역시 주인공인 그 어제연 장군이 되겠죠. 어제연 장군이 인상이 남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조선의 민낯을 이분을 통해서 아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문무의 흔적들은 먹의 농담처럼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서로는 어울려서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렸다. 무골이 제 갈 길을 올곧게 들지 못한 체념의 산수화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그 국방 시스템의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 그 문관과 무관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문관의 역할과 무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 문관이 무관을 리드하게 되고 전쟁에 대한 그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관들은 그 문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아주 그 황당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면 하나. 또 하나는
그 어제연 장군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인 병수와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신으로 떠도는 관복에 제일 가는 덕목은 피부치의 인연은 오로지 가슴에 심을 것이며 입칠의 혈육 정따윌랑은 공연히 되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그 조선의 관리들이 외지에 부임을 하게 되면 대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 가족들은 남아서 이제 고향을 지키거나 아니면 또 그 부임하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단신으로 그 부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아주 그냥 그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객지에서 부임을 했고 또 수십 년간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조선의 한 면을 단면적으로 잘 표현한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서 그 어제연 장군을 통해서 나오는 조선의 민낯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연 장군이 특별히 생각이 나고, 또 한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 복길이 아범입니다. 이제 이 복길이 아범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중국 상업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두 군데 지점이 아주 제 전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복길이 아범입니다. 회령 계시에 관한 부분을 아주 묘사를 하셨는데, 묘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아주 실질적으로 묘사를 해 놓으셔서 그 당시에 조선과 중국의 동북 지역을 그 오가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게 표현된 사람이 복길이 아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인상에 깊게 남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주인공이 매력적이셨나요? 두 분 교수님께서 미리 그 진국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마치 그 제2의 퍼소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몰입시켰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강계포수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 완전히 창작된 캐릭터인데, 그 강계포수라는 분이 요즘도 계십니다. 저희 한국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신 어른들이십니다. 이 소설에서는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시는데, 신미양요에서 실제로 화승총을 맞아서, 화승총 총알을 맞아서 죽은 미군 병사 해병대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이 해병이 강계포수의 탄환을 맞아서 죽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강계포수라는 사람의 어떤 아주 그 강력한 어떤 캐릭터의 어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끌고 범포수들을 이끌고 그 젊은 범포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걸 심어줬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마치는 내내 이 강계포수를 제 글로서 돌아가시게 하면서도 저도 죽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몰입을 한 캐릭터였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세 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등장인물들이 정말 매력적인데, 이 또 하나의 주인공을 찾자면 바로 이 화승총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작가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화승총 얘기를 뭐 글에도 쓰셨는데, 좀 더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소설 책에는 화승총의 세계사라는 마치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인문학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권에 늘 한 몇 년째 진입하고 있는 총균쇠라고 하는 그 제어드 교수가 캘리포니아대 지리학과 교수, 제어드 교수가 쓴 인문 비평선, 역사 비평서인데 그게 총이 바로 화승총입니다, 사실은. 이 화승총을 발명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세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거의 150년간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유럽의 문화는 전 지구촌의 패러다임이 됐고, 거기도 우리는
그 총을 복제해서 대포로 만든 일본 사람들이 소위 임진왜란 때 쳐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뭐 그로부터 우리나라도 화성총을 만들고자 했지만 참 잘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은 15세기 말에 15세기 중반에 그 화성총을 복제를 해놓고서 참 아주 놀라운 일을 한 일본인들이 했습니다. 200만 정 이상을 생산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화성총 생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뭐랄까, 이 니폰도라고 그럽니까? 일본도. 이걸 만들던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련, 단련, 쇠단련 이런 게 아주 기술이 좋았습니다. 이 화성총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역수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만들었습니다. 왕조실록에서도 임금이 막 한탄을 합니다. 이 철천지 원수 일본 놈들 임진왜란 쳐들어왔던 이 놈들의 총을 우리가 사서 쓸 수밖에 없구나. 막 이런 한탄까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국방 일선에 나섰던 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화성총이었지만 그 화성총을 들고 화성총보다 몇 수십 배 성능이 뛰어난 라이플을 든 서구의 외세를 물리친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화성총은 못 만들었으나 그 화성총을 운용하는 투지와 투혼과 나라 사랑의 어떤 그런 개념들은 중국과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화성총에 담긴 아우라가 그 백두산 범포수입니다. 그건 총은 못 만들었지만 그 화성총을 휴대하시고 사움을 하신 분의 아우라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전 세계가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그런데 그래서 이 화성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복제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성총 동호인회라는 걸 카페 개설을 다 하고, 그래서 그걸 쭉 역사적인 관점에 화성총에 담긴 그 역사성을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지금도 잘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 실질적으로 카페 운영까지, 동호회까지 만드셨군요. 네, 네. 자,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전쟁, 병인 양요와 이제 신미 양요인데요. 이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전쟁들이 조금 다시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하고 조선이 부닥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미 이로부터 한 20-30여 년 전에 중국은 아편 전쟁을 겪었었고, 그러니까 일찍이 서양의 문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중국과 우리 조선은 아주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금방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 정신은 상당히 가상화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픈 저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나 그 수동적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아주 극한의 정신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무척 슬픈, 아마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은 감추고 싶은 그런 두 사건입니다. 그러나 뭐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또 감춘다고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작가께서 이게 역사 소설이니까 항상 역사 소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독자들의 요구에도 만족시키고 소설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교훈도 충분히 녹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5대5가 된다든지 적절한 균형을 가졌을 때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나지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너무 기록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소설적이거나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소설 상하권 전체에서 적절하게 녹아들어 있다면 독자들은 충분히 그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전투보다는 전쟁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1866년은 나폴레옹 황제 3세가 베트남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게 1862년인데 4년 후에 조선에서 결정적인 패퇴를 하면서 이후에 급격하게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이 기울게 돼서 나중에 이제 1875년 뒤에 프로이센에게 이제 항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런 역사적 고비, 즉 프랑스에서의 역사적 고비와 조선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병인야의 패퇴가 나폴레옹 3세 황제의 황제정을 무너지는 저는 시작점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 프랑스를 물리쳤다. 프랑스 제정을 물리쳤다.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런 전투로서 병인양요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갓 남북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전쟁에서 있던 역량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뻗쳐서 특히 이제 유럽이 아닌 이제 서쪽으로 이제 계속 오던 시점이었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던 시점에서 일본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중국 앞서서 조선을 머물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어떤 전쟁에서 저희 나라에게 패퇴를 해서 즉 해양 세력으로서 머무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전투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신미양요와 같은 전투들이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 현재도 지금 10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분단, 한강하구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단이 해소되려면 이 100년 전의 모순들이 어떻게 해결했던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재조명돼야만 분단을 해소하고 또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기점. 그리고 왜 강화도에서, 한강하구에서 유라시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저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충돌하고 우리 그 최전선이 이제 한반도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소설로서 재조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이 워낙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백두산 범포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총의 오름의 주인공이 결국 백두산 범포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백두산 범포수가 19세기 중후반에 정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확인한 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크로즈업이 될 수 있다면 눈을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 범포수들을 찍으신 분은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조지 앙코프스키란 호랑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사냥꾼. 그 당시에는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호랑이를 따라서 백두산으로도 넘나들고 하다가 제일 질려버린 것이 이 백두산 화성총 범포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화성총은 20m 안쪽으로 들어와야 명중해야 호랑이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나 서구 쪽에 이미 라이플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500m 이상 사거리가 됐기 때문에 호랑이가 펑커서 그림자만 있어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 화성총 범포수들은 20m까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는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죠. 백두산 호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록에 의하면 긴 놈은 4m짜리도 있습니다. 꼴이 한 1m 포함되지만 황소를 물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그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놈이 이만한 머리, 이빨을 벌리면서 20m 바깥에서 입을 쩍 벌려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범포수들의 이야기들은 이 총에 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묘사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읽어보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백두산 범포수가 과연 이 19세기 한국을 어떻게, 19세기 조선을 어떻게 지켰는가, 아마 충분히 뼈저리게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느낍니다. 네. 사진하고 설명을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책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총의 울음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조선 총잡이입니다. 조선 말 19세기의 개화기를 배경으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조선의 오랜 무기였던 칼을 버리고 신식 무기 총을 선택한 총잡이 박은광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단 한시도 마음에서 떠나보낸 적 없는 연인 정인수 앞에서까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마다치 않는 애절한 연정을 다룬 멜로물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안중근 아베를 쏘다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자료를 조사해 의사 안중근을 선명하게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누구보다 사람다운 평화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영웅이 된 안중근의 못다한 이야기를 펼쳐내며 1909년 일본의 계략 속에서 절대 이뤄질 수 없었던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책은 명량입니다. 영화 명량을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김한민 감독과 주먹이 운다, 군더의 작가 진철홍이 쓴 시나리오를 소설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힌 동안 벌어진 7천량 싸움에서 조선의 수군이 모두 격파돼 버리지만 이순신 장군이 격파되고 남은 12척의 수군으로 330척에 이르는 외적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총의 울음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이제 책 읽으시면서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계속 화승총에다가 화두를 들고 계신다면 이 안에 있는 더 조금 다양하고 그 미묘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책이 상하권으로 나눴는데 상권에서 가졌던 그 긴박감이 인간들이 가지는 긴박감이 하권에서는 조금 희석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총의 울음에 등장하는 화승총 무대는 이게 팩트입니다. 정사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두산백과의 병인양 양원수 장군을 찾아봐도 강계 포수 500명이 참전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전국의 산 포수들을 부르다가 정족 산성에 몰아놨는데 강원도 포수 19명이 탈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효수를 하는 이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임진왜란 때 말을 타고 진격하는 왜군들을 하나도 못 막았습니다. 재성방략이라는 진관체제의 전술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지죠. 비변사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소고군과 잡색군이라는 향토 예비군 체제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범포수가 내려왔다는 것은 효종 임금이 북벌을 준비하면서 백두산 범포수를 훈련했던 행간의 기록을 읽을 수 있고 그 효종 임금이 북벌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던가는 나선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러시아군이 흑룡강 쪽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청나라가 요청을 해서 백두산 범포수, 그러니까 함경도 병마사가 백두산 범포수를 모아가지고 100명, 200명 단위로 가지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백두산 범포수들이었습니다. 그게 165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선의 국방을 맡았던 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하셨듯이 정사, 역사의 픽션은 다만 옆에 이야기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100% 역사책을 보신다고 하셔도
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간 이 자료 수집에서 저는 화성총 부분과 이 별포군도 왕조실록에 나오는 군사 조직입니다. 별포군이 조선이 위태로울 때마다 17세기 이후에는 국방을 맡았습니다. 픽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했다는 묘사가 안 나옵니다. 그걸 소설로서 제가 보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어떤 모든 용어들은 역사적인 팩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에 더 중점을 두시고 예, 쓰신 소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역사를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보다 더욱 드라마틱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하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역사에 정말 빠졌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안목에서 범포수 이상의 문화적 자부심과 애국심들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범포수들이 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조선말의 의병들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 범포수들이 나라에 경도됐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순히 강화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함경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장군의 동대문 들어왔을 때도 그 선봉이 범포수 부대였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애국심을 하는 일반 민중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보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착호군 출신이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 출신이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 소위 백두산 범포수는 우리 근대사에서 출발한 하나의 역사의 맥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를 그나마 지켜왔던 이 참 가난하고 무지랭이 같은 나라가 그나마 지켜왔던 그 뿌리가 범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힘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미군에 비하면 그렇다. 그러나 그 가녀린 팔로 이렇게 굴러오는 쇠바퀴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사막이다. 사막이 팔 같지만 누구 하나는 막아야 되는데 그게 곧 범포수고 조선군이 아니냐, 운명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밑줄짝 낭독의 시간입니다. 세 분께서 읽으시면서 좀 함께 공감하고 싶은 구절 있으시면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서 조선의 관료 시스템에 관한 두 문장을 읽었는데요. 물론 그 문장도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작가의 입을 통해서 조선의 아주 적나라한 문제점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작가적 뭐랄까요, 문필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돋보인 한 귀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이 표현에 아주 공감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276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힘얼건 쪽달은 고향 회령에 두고 온 처자의 귓불처럼 하늘거렸다. 네. 소설을 원래부터 쓰신 전업 소설가가 아니신데, 예.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좋은 표현을 쓰셔서 전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문귀를. 아주 짧은 문귀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달을 보고 느끼는 그 느낌을 아주 충만하게 표현했다 싶습니다. 저는 106페이지인데요. 정족성성에서 이제 패퇴한 프랑스군의 사령관의 심정을 이제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날 이후 갑옷이 진지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었다. 언제 어느 구석에서 화승총알이 날아올지 아무도 몰랐다. 로즈 제독은 경계병력을 밤낮으로 울타리 주변에 둘러세우고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복수전에 나섰다가 또다시 조선군 화승총 부대의 대량殺傷이라도 당하면 아시아의 원시군대와 맞짱떠서 참패한 유일한 유럽 국가라는 불명예의 노후를 쓸 것이고 이로써 전 세계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보여준 장면인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병인양후가 가졌던 것이 어떤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로즈 제독의 입을 빌려서 표현한 대목이어서 저는 아주 기쁘게 읽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한 개 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 책의 제목이 소제목으로 나온, 그러니까 백두산 범포수 300명이 장렬하게 순국하는 그날 1871년 6월 11일 날 아침에 새벽이 올 때의 손돌목 돈대의 모습을 묘사한 책을이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총의 울음입니다. 하권 205페이지. 6월 11일 새벽을 깨운 바람은 돈대의 남쪽에서 불어왔다. 초지진에 상륙한 오랑캐의 날 비린내가 거기에 묻어 있었다. 진무중군이 찰주소 아래 천막 거소에 기거한 지도 일주일이 흘렀다. 천막의 가리개천은 워낙에 얇았어 이슬이나 바람 같은 한대 것들이 무시로 넘나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낮과 밤의 두서와 저문 날과 새날의 경계마저 모호했다. 병사들이 질러대는 고함과 총포 소리와 날아다니는 화약가루 냄새 같은 부산한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밤낮을 구분치 않고 천막 안으로 들이쳤다. 어제여는 신새벽에 푸르헤친 머리로 천막을 나섰다. 젊은 아병 하나가 새순물을 떠놓고 기다렸다가 아침 인사를 올렸다. 까칠해진 얼굴과 금불이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대야물로 씻어내고 이내 천막으로 들어가 머리 타래를 정수리 가운데로 모아 비틀어 붉은 동곳을 꽂았다. 정말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자, 이번 코너는요, 잠시 책 밖으로 나와서 작가의 방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책 이외에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 복길이 아범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회령 개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조선 회령까지 어떤 그 노선이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걸로 170쪽에 고비 사막의 낙타까지 허연 콧김을 씩씩거리며 바리바리 수레짐을 끌고 왔다.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고비 사막의 낙타가 그 북경 북쪽에 있는 상업 지역까지 왔다는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과연 회령까지 왔을까? 여기는 상당히 조금 그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고요. 고비 사막의 낙타가 회령 개시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야사에 나옵니다. 한국에. 제가 그걸 참조해서 썼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만 한 3년 이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국 역사 소설들이 기존에 가졌던 것, 소위 팩트가 부실하니까 거기에 픽션으로서 거의 다 커버를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고 제가 발품을 많이 풀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집에 집필 자료라고 모아놓은 그게 지금 몇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 속에 나왔던 출처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 낙타가 회령에 왔다는 거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제가 강화도를 들어보면서 안보 투어를 하면서 왜 가장 안보가 무너진 중요한 사건을 왜 다 빼놨을까?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 즉 승리한 전쟁만 기록하고 아니요. 패퇴한 전쟁을 왜 기록하지 않는가? 일본의 패퇴는 결코 아닙니다. 일본이 운용을 제가 다시 이 책에 2부를 쓰면 후손들이 맞는 운용 사건을 제가 한번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은 소위 말해서 역사 왜곡으로 해서 한국 강점을 하게 된 겁니다. 정당이 전투를 벌여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정말 무력으로 상대를 싸워서 했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좀 지극히 좀 다릅니다. 이 일본 문제는.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도 정말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들께서는 만약에 이게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만들면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건 아무래도 극적 요소들이 많아서요. 되게 많은데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일단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포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원근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서도 촬영을 해야 돼서 영화로 만들다면 아주 스펙타클 영화가 될 것이고 또 만화가 된다면 이제 대단히 이제 10권 이상의 그 분량이 나오는 만화 시리즈가 될 거라서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힘 자체가 있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사실 좀 더 조명을 해서 예컨대 그 일본의 강화 침략까지 포괄해서 우리 100년 전 근대를 다시 재조명을 한다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만화 또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화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영화진흥공사에서 아주 적극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미국 영문 번안 소설부터 먼저 시작하고 시놉시스 만들어서 시나리오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화승 교수님은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전에 봤던 그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많은 분들이 그 활을 그 쏘는 활로 알고 있는데 그 활자를 활궁자가 아니라 그게 살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민중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는 쏘는 활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생존력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계포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선의 정신을 지금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조선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사대부의 정신인가? 양반의 정신인가? 아니면 민초의 정신인가? 그래서 강계포수를 중심으로 한 그 조선의 민초들의 정신도 아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좋은 소재가 되겠죠.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총의 울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총의 울음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아쉬운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서 총의 울음은 무엇이다? 한 줄 서평과 함께 추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선 민초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총의 울음도 조선의 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뜻이고요. 조선의 근간을 밝힌 소설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집중을 안 해도 역사 얘기를 하면 졸던 애들도 이렇게 깨는데요. 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과거는 어땠을까에 대한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까지 아주 폭넓은 함의를 담고 있는 책이라서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소년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멋진 소설책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집필 계획 있으시면 계획과 뭐 소감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5년 쓰면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소설을 써보지 않았던 이 두뇌 용량이 모자라는 친구가 괜히 이거 오버해가지고 과중을 받아가지고 몸이 막 아팠습니다. 막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붓고 그래서 탈구할 때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제 그런 소설은 처음 써보는 거지만 이제 안 쓸랜다 생각했는데 탈구하고 지금 2개월쯤 지나니까 또 쓰고 싶어요. 전업소설가로 이제 쓰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홍범도 장군이 착후군 출신으로 호랑이 사냥군 출신이었는데 이제 개화기에 그 조선을 지켜낸 분들의 백두산 범포수가 또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대거하셨습니다. 많이. 그런 분들 그 주인공 정복길의 후손들이 다시 그 독립운동에 나서는 그런 걸 한번 쓰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 느낍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책으로 통통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두 분 교수님들 자주 출연해 주셨는데 두 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1회 때 나오기 시작을 해서 몇 번의 인문학서적에서 와서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역시 문을 닫는다니까 좀 섭섭하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말에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9할은 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소재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더 꾸준히 나와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고양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책으로 통통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저는 그 발랄함을 표현하는 뜻인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책은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탄환처럼 화승총처럼 이 탄환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다음에 책으로 통통 말고 새로운 책 프로그램이 만든다면 책으로 탕탕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반드시 책으로 탕탕에 출연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의 마지막 회를 의미 있게 장식해준 총의 울음 어떠셨나요?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에서 비롯된다. 영화 파워 오브 원의 명대사입니다. 항복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온몸으로 항거했던 백두산 범포수들의 모습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변화의 시작이며 새로운 내일로의 약속이고 도약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상익 작가님의 총의 울음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파워 오브 원입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통통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